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한중일 연쇄 방문 중 유독 우리 외무장관과의 만찬만 거절했던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안보, 경제, 안정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냐, 중요 파트너냐 여부는 의미 부여할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무슨 의미 부여를 따로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나요?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 발언을 왜 해명을 하나요? 미국이 그렇다는데. 미국에게는 메가더 이후 항상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일관해왔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어찌나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줬던지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 전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이런다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건 많이 팔아도 사람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안보 전략이 됩니까? 동맹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다 좋은데 다음 정부는 이런 호구짓은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도 발음이 셀 것 같아요. 많이 못 주무셨나 보네요. 오프닝을 하면 딱 느낍니다. 아, 오늘은 새는 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형사 33부에서요, 형사 27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27부? 네. 예. 기이한 인연이네요. 왜 기이하다고 하냐면, 저랑 주준우 기자가 현재 이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제가 이제 재판 스타일부터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네. 제가 당사자라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판사다. 네, 바뀌고 바뀌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신문사항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약 300개 신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3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조사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네.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고 그때 독립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관에 따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지검이니까 조사실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 있던 공용 화장실만. 화장실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가 참 많죠. 유세하다가 뭐 본인 자택에 찾아갔다는 뭐 인천시장 화장실 바꾼 거라든지. 예. 군부대 방문 때 바꾼 거라든지. 이게 질문 항목이 몇백 개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뭐 밤 12시 새벽 가까이 다다를 텐데. 네,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저는 이 질문보다는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복도에서 그 층은 다른 사람들 화장을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면. 이거 인권 문제 나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들이대잖아요. 모든 피의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억울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억울함을 파고들거든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찾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하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자꾸.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묵비권이요? 예. 묵비권도 굉장히 어려워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자꾸 억울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 그런데, 궁금합니다. 화장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04년 개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를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라는 채널A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쪽 이야기를 들어서요. 장시호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씨가 올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사는 집을 대금을 내줬는데요. 뭐. 그리고 조순재 씨 아들이었던 조용래 아들인이죠. 아들이었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인 조용래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증언에 따르면은 장 보는 것부터 모든 일상사 전체를 다 누군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인생 자체를 누군가 대신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저는 연극 인생을 살았다. 자연인으로서는 참 서글픈 역사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개 이름조차 혼자 짓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사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막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그렇게 복잡한 청와대 의사결정들을 본인이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홈페이지 정도야 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요,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시인데요.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냐면,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먹잇감. 약점을. 최순실 씨가 이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이 먹이 앞에 포식자처럼 행동하거든요. 먹잇감을 발견한 거 그때 형제의 난이 한참일 때였잖아요, 이때가. 네, 2015년 7월 달부터였죠. 약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서 나중에 이제 재계 순위에 따른 할당량이 있었잖아요, 재단에. 그거를 넘어서는 추정금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뭔가.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중에 추가 70억 원을 또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점을 발견하고 먹잇감. 예. 그런 먹이 앞에 동물처럼 행동한 게 아닐까. 네, 그 70억 원도요,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줍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잘 봐줄 것처럼 얘기가 오갔다가 안 됐으니까 돌려주는 뭐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같은. 이권 동물이거든요, 정말. 이권 앞에서 움직이는 거면. 이렇게 보면 롯데는 삼성하고는 다르게 좀 당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뉴스만 보면. 네, 앞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거나.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라고 했죠. 손석희 사장에게 저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의 보도가 홍석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프레임에 강제 입장을 당하는 거죠. 예. 네, 이제까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장외 바깥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혀, 흔든다. 예. 예, 전혀 안 먹혔거든요. 예. 근데 대선 후보 인터뷰할 때도 홍석현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다 야박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때문이 아니냐. 예,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에 이제 홍석현이라는 걸림돌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입력되니까 뭘 해도 그런, 공격을 받고 손석희 신뢰도 우리나라 1위인데 악영향을 미친다.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한 게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중도 포지셔닝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 피해를 일으켰죠? 네, 어제 중앙선대 인터뷰 보면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둘 다 각각 언급을 하면서요. 중도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포지션에 중복되는데 정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 삼성 엑스파일 얘기 나올 거고요. 97년에 대선 자금 주인공이죠. 그리고 김영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그 책을 통해 폭로한 게 홍석현 주식은 이건희 차명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아마. 어쨌든 1차적인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 사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아,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회장님. 자,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단히 이채로운 돌발 변수네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다음 뉴스 하나 주세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그제 빅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빅텐트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금방 쉽게 될 일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관련 뉴스가 이제 좀 많아지네요. 예. 빅텐트라고는 얘기해 본 적이 없죠. 비패권지대라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적은 많죠. 네. 이게 말이 확 바뀌었네요. 예. 금방 쉽게 될 일인가. 가능하다고 해서 탈당한 거죠. 예. 이 말이 앞에 빠졌어요. 진짜로 탈당해 보니 하고 가로치고 요 부분이 빠진 거죠. 예. 진짜로 탈당해 보니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탈당을 하셨겠어요? 이분은 탈당 안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대치였는데 탈당하면서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당 후보들과 조천 모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죠. 다른 분들이 또. 자, 이분은 남은 거는 이제 혼자 대선 출마하느냐 마느냐인데 대선을 좌우지할 만한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부분도 이제 결심할 수도 있다면서 곧 밝힐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심은 본인의 마음이니까요. 네. 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세월호를 건지기 위한 최종 점검 단계인 시험 인양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인양줄, 그러니까 와이어가 꼬여서인데요.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에 선체 인양하겠다라는 정부 계획도 시연이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지났는데, 여기 투입된 게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이 네, 업체가? 그렇죠. 상하이 셀비지, 예. 네. 상하이 셀비지는 근데 이 인양 방식의 전문 기업도 아닌데, 게다가 이제 인양을 공언했다가 줄이 꼬여서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거 취소한 거죠. 네, 3시간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말. 가족들 마음은 더 무너지고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다음 정권이 들어왔으면
해수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비밀이 많은 건지. 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최단 시간 내에 취소, 3시간 만에 취소. 줄 꼬이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 업체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할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요, 노벨 평화상 수상에 힘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공장에 2주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에 뉴스공장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언급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한 건가요? 야, 시장님 컨닝 하셔놓고 이렇게 본인 아이디어처럼. 자, 근데 올해의 수상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미 전해에 정하더라고요. 후보 받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받는다 하더라도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이 수상자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 좀 알아봤거든요. 이거 빨리 네. 추진하려고. 서울시도 추천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요, 각종 지원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보니까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수상자와 그 나라 의회도 가능하다고 추천권이 있습니다.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고 하고요.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나라에서 받은 분이 김대중 전 한 대통령 분밖에 없잖아요. 예. 아,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되겠군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 방송 추진위원 단장으로 제가 지금 임명해놓고 좀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저희도 같이 껴주든가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각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이제 TV 토론에 나섰는데요. 경선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오늘 문자가 많네요. 공장장이 발음 꼬이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오늘은 좀 심하네요 하시는데 이보다 더 심한 날도 많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덜 꼬인 거예요. 반쯤 꼬인 겁니다. 토론회, 예. 이 토론회보다는 토론회 반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보통 이제 토론회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나 하고 이제 게시판들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진짜 지지자와 가짜 지지자가 꼭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양김 분열 이런 기획이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선됐죠. 그 이래로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 항상 등장했던 게 같은 진영 유사한 후보, 정치 성향 유사한 후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 인터넷 등장 이후로 더 강화된 건데, 그러니까 A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B 후보 지지자들 비위를 상하게 한다든가, B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A 후보를 모독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A, B 후보가 나중에 서로, 화합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 이거 아주 비열한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뭐, 안희정을 공격하고, 안희정 지지자인 척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근데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세 후보 모두 지지자가 아니야. 글 쓰는 사람들은, 정작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뭐. 선거 기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지난 대선에 이제 18단, 네.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일이죠. 심리전단이라는 게 전쟁나면 심리전하는 적을 상대로. 그걸 우리 자국민한테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반드시 있는데, 저는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 다른 모든 당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그 자체보다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짜와 진짜 지지자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지자 구분법 한번 정리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더니 미니 인터뷰가 하나 있네요. 네. 잠시만요. 미니 인터뷰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촛불 집회 주최한, 퇴진행동, 여기서 빚이 1억 있다고 급하다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된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퇴진행동의 박진 상황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때 빚이 1억이라고 금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후원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요? 네. 금요일 낮에 저희가 사실 감사하다고 8억 8천 모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저희 사무국장님한테 최종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2억이랍니다. 어쩌죠? 아니 그러면 11억이 남잖아요. 네. 저 주세요 그럼.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정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아마 분들을. 그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집회를 못 나가서 미안해서 내신 분들도 많을 거야 아마. 맞아요. 어떤 동문회에서는 자기가 못 나온 만큼 10,000원씩 내라. 그러니까 20번 중에서 10번 나왔으면 1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냈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네. 아니 이제 빚을 갚고 남은 앞으로의 집회가 한두 번 정도 더 기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집회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어떡합니까? 아니요. 집회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집회 비용으로 쓸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뉴스공장이 지금 기여한 바가 많은데, 뉴스공장하고 뭐 어떻게 같이 이벤트라도 하시든가. 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부터요? 네. 앞으로. 이제 그만 좀 보내주셔서. 그만 좀 보내달라고요. 네, 배부른 소리 같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네. 집회를 잘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부탁한다. 이런, 후원금인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끝나고. 네,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면 사실은 진짜 후원 받을 곳들은 또 후원을 못 받는 그런 또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저희한테는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실장님 예. 배부른 소리 그만하시고요. 다른 거. 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짧게 다음에 미니 인터뷰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후원해주신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 전에 저 뉴스공장에 얼마나 고마운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실장님. 뉴스공장은 말할 것 없이 사실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지금 멈추지 않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한 점이 됐던 그 시민들의 위대함을 봤던 혁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경험했고 저희 퇴진행동은 저희가 그 힘으로 또 앞으로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 세워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퇴진행동의 박진상황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모든 정당이 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 전국과 현안들 박지원 대표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직접 오셔야 되는데 만날 전화로 해서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는데 말이죠. 대선 전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직접 뵈면은 김총수 앞에서 얘기 못해요. 자, 대표님 다른 이야기 하시기 전에 네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사표를 냈어요. 혹시 이거 사전에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네, 대선 출마 루머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 루머는 있었지 않습니까?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글쎄 그런 얘기는 들었었지만은 네. 제가 최근에는 뵙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 되니까 예. 세대 교체를 네. 위해서 홍석현 회장을 국무총리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자 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튼 홍석현 회장은 신원서판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중앙일보 JTBC 회장을 사임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을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건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늦었다고 하면 늦은 거죠. 예. 글쎄요. 그런데 그 이메일 사원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는데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기업가 출신이고 이제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포지션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안철수 후보한테는 나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된다면? 글쎄 홍석현 회장은 기업과 중도 보수도 표방하지만은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보적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경쟁해볼 만한 좋은 후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 출마하면 이거 무소속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는. 그죠? 무소속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로 볼 때 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개 정당이 전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사실상 경선 체제라고 하는데 예. 과연 어떤 당에서 출마를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 추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당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대표님이 모르셨다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에 갈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후보가 많아서 거기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인데 여기도 이미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죠? 글쎄요, 뭐 자세히 모르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출마를 하던 킹메이커가 되던 이번 대선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홍석현 관련해서는. 직접 출마를 하건 네. 킹메이커가 되든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대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여쭙겠는데 김정인 전 대표가 며칠 전에 남경필, 유승민, 손학규 여러분들하고 조찬회동하는데 손학규 후보가 가려고 하는 걸 대표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손학규 후보를 가지 말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가시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손학규 후보는 그냥 자체 판단으로 안 가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가겠다고 한 사람을 가지 말라고 못 가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대연정론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경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전국에서는 각 당의 정체성을 앞세워서 그 당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건 그 전이건 그러한 때 검토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는 어렵죠. 그 당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연정론이 정체성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사당제,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여소야대로 출범하고 또 국회 선진화법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총리에 당선돼가지고 심지어 보역까지도 연정을 한 선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은 지금 경선 전국에서
대연정을 원하는 것은 각 당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상실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후보자들 간의 연대, 이거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결정할 문제이고 그때의 상황이 지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방식으로는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왜 꼭 바른정당을 찍습니까?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하고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바른정당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후보 탄핵을 예. 성공시켰을 때도 예.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비박과 국민의당은 통합한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네. 찍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바른정당하고 얘기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렵죠. 예. 또 그럼 바른정당 역시 예. 탄핵에 함께한 그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잔존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연정을 하기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대선 이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경선이 있고 나서 대선 그 기간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빠르다 이겁니다. 빠르다. 그 얼마나 메르켈 총리 독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사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의 필요성은 불가피합니다. 예. 대표님,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대표님 약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많이 돌아다니고 피곤합니다. 예. 둘 다 피곤한 상태에서. 아니, 김어준 총수가 저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글쎄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네. KBS 토론에서 국민의당과 그러한 비슷한 통합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바로 지난주에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와 있는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과 예. 왜 헤어졌느냐라고 예. 안희정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혁신을 반대해서 헤어졌다. 예. 라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2, 3일 있다가 어제는 또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문재인 후보는 편리하게 세상을 사시고 편리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구나. 그래서 꿈 깨시면 좋겠다. 일장춘몽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또 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YS계고 국민의당 대표님은 또 DJ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김영삼, 김대중, 영남과 호남 이렇게 화합하는 전국 정당으로 연대하자 이런 게 또 크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의 그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까? 그냥 그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예. 우리가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동서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YS, DJ 세력이 합쳐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동서 장벽도 무너뜨리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김무성 대표와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때때로 대화를 하는데 예.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러한 움직임 역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소위 이제 여의도에 그 수많은 대선 있으면은 뭐
수많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군요, 그러면. 그런 그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 김어준 총수님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끝까지 독자 후보로 간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쭉 얘기해온 게,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 등 많은 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반기문, 황교안 이런 보수층에서 거론될 때 저분들은 전부 후보가 될 분들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기 전이에요. 당시에는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후보가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가 되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오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중에서 예. 나온다. 예, 그건 뭐 당연하고요. 자유한국당 얘기하셔서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유한국당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가 지명도나 지지율이 제법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후보가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이 나올 공산도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홍준표 지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선 저는 지금 김어준 총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돼서 안철수 후보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어준 총수의 바람일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 지표가 그런데요.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네. 그런 여론조사들과 아닌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만약 재인산성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표들이 물론 문재인에게도 가지만 후보에게도 가지만은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상당한 부분이 넘어올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마저 해보자면, 홍준표 도지사의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보고 촛불 전국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원했던 국민도 80%였고 국회에서 가결된 것도 80%, 헌재에서 인용을 요구하는 것도 80%, 우연의 일치로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 보면은 아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에 팔자와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하는데 무리수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태극기 집회 등 이분들이 20%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샤이 박근혜까지 하고 이 보수 김무성 대표께서 얘기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파한테 줄 수 없다 하는 보수들이 저는 30% 내지 35%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15% 이상은 받아가지고 대선 자금의 국고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15% 이상은 어렵다.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가 당은 갈라져 있지만 후보는 한 사람이 돼서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일화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저는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는 예. 지금 박근혜 아주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바른정당은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동에 건재하시는 한 저는 통합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런데 대선 기간에는 후보가 힘이 세서 후보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홍준표 도지사는 단일화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 아무리 후보가 예. 세다고 하더라도 예.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혼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 대선 구도는 5파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5파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출마한다니까 당은 아니니까요. 예. 6파전, 7파전 되겠지만은 예, 정당으로 의미가 보자면. 없겠죠. 예. 여하간 정당으로는 지금 민주당, 자유당, 바른당, 국민의당, 정의당 5파전이네. 정당, 원내 정당은 다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5파전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제 양자 대결이라고 계속 결국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라고 주장해 오셨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예. 많으면 30 내지 35%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 나머지 70%. 야권, 예. 6,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국민의당과 문재인 후보의 결판이 될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을 좀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인터뷰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좀 보았더니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럼 안희정 도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역전이 아니라 결선 투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결선까지는 간다? 네, 가면은 안희정 이변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제법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 경우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사가 좀 약하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지지자들의 비율이 좀 낮은 게 약점인데 이게 2차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1차에서 끝나는 게 문재인 패권이라고 공격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김어준 총수처럼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개헌은 어떻게 됩니까? 개헌. 지금 3당이 대선 이래 개헌 투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표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저처럼 개헌을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 개헌안이 통일되지 않았고요.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3당 통일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개헌은 예.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지지를 해야만이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발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헌 논쟁으로 빠져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지금 50일밖에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당력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헌은 추진하되 안철수 대표나 문재인 대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확정적인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1회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3당 통일안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논의해가지고 언제 확정하느냐 이겁니다. 자,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치고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대선이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언제 계기가 만들어져서 생각하시는 지점까지 갈 거다. 언제쯤 될까요?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까요? 그 지지율. 지금 오늘 아침 신문들에도 예. 문재인 후보는 약간 하락세가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예. 그리고 우리 상승세이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안철수, 상승세에 있다 네. 하는 것은 좋은 신호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4월 4일 날 4월 4일. 후보가 확정되고 예. 민주당은 4월 3일 날 예. 만약 결선 투표가 하면은 4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4월 초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1대1 구도로 되면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포비아, 공포증 그리고 여러 가지 대표님? 검증 결과 예. 미래지향적인 우리 당 후보가 그때부터 치고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 우선 해수부는 취소 이유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해명한 내용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최근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인양불 꼬임 현상도 발생을 했고 그것을 좀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인양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 해명 자체도 이게 신뢰가 가지가 않는데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일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몇 시간 만에 예보가 달라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인양한다고 했다가 인양을 바꾼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 맞습니다. 작년 7월 정도에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계속 인양은 지연이 됐었죠. 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셀비지 측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봤을 때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에 비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선체 밑에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리프팅 빔을 삽입할 때 그 바닥 여건 바닥을 좀 파고 넣었어야 되는데 바닥이 잘 안 파여진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식에 특화된 업체도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다에서의 작업은 안 해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상하이 셀비지 측은 상하이 셀비지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회사긴 하지만 여러
인양업체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는 국영 또는 관영 형태로 존재하는데 거기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경험은 공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까지 주장은 그랬죠. 근데 실제로 지금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자면 그 셀비지 측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점점. 예, 특히 이제 어제 기상 때문에 악화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양길이 꼬이는 현상이 또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양길 꼬이는 현상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은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양 방식에 있어서도 네, 중간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방식으로. 맞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그 사고 해역에 그 바람이 세고 그다음에 조류가 세기 때문에 조류라든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반잠수식 바지선, 잭킹 바지선이라고 불리는데 그 잭킹 바지선을 이용한 인양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하이셀비지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해상에 바지선 위에 이제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예. 크레인에서 와이어를 걸어서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고집했다가 작년 말에 예. 방식을 가족분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 전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약간.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작년 11월이면 선정되고 나서 1년도 넘은 1년 한 2개월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거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걸 보면 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상하이셀비지가 이번 인양을 어떤 치밀한 계획과 어떤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해오셨었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그 상하이셀비지 차원에서는 이번 인양을 인양 기술 습득 또 연마 뭐 이런 장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걱정되니까 하는 비판인가 싶었다가도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비판이 맞는 비판이었다 싶어요. 지금. 예,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해했었거든요. 예. 특별한 어떤 기술적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했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뭐 기상 여건 변화도 변하지만 인양줄 꼬임이라는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많은 분들 지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뭐 그런 의혹을 가지신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 후에 기상 환경을 잘못 예측해가지고 뭐 미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냐 이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또 그 구멍을 많이 뚫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공을 약 한 140여 개 정도 뚫어놨고, 또, 앵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절단을 해냈죠. 그래서 선체가, 원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훼손은 이미 됐죠. 사실 이렇게까지 구멍을 많이 뚫을 일이었는가. 애초에는 뭐 2개의 구멍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이젠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쟁점이 이제 그 인양한 이후에 선체 조사 방법 이런 것도 논란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채택한 선체 내부 조사 방법은 인양한 후에 육상에 거치를 하고 나서
선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인양한 후에. 인양 후에.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선체 내에 진입하고 수색하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그렇게 이제 선체를 등분 나누게 되면은 진상조사를 하기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선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남아 계실 미수습자분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 절단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양된 상태를 좀 보고 나서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세월호의 그 구멍, 천공을 140여 개 뚫은 것도 훼손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세월호의 선체 자체를 3등분으로 절단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3등분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오해 있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세 부분으로 절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뭐 자동차 사고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자동차를 그대로 그 사고 상황대로 봐야지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 이제 조사할 수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구멍이 뚫리고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했었던 조타 기의 작동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스크류가 작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등등 기계 계통의 어떤 잘못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세월호에 관해서 진상 규명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노력에 비춰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데 지금 세월호 특조위도 지금 끝났는데 이 2기 특조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법안들, 선체조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2기 특조위는 법안이 발의된 후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등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과의 협의나 논의할 필요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0일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330일이어서 11월이고요. 올해 11월이 되는 거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통과된다는 거죠. 11월에는. 그렇습니다. 예, 11월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선체가 인양이 되는데 그럼 인양된 선체는 누가 보느냐? 조사위원회도 없는데.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행히 통과가 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의원님도 포함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 야당이 지명한 후보도 전문위원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당 2, 야당 3, 가족 3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특조위 때 워낙 여당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요. 반대라기보단 방해를 했죠. 조사 자체를. 조사위원회는 다행히 유가족과 야당 쪽이 많군요. 훨씬 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정부로부터는 독립되게 전체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언제 인양될지는 가능하기 어렵겠죠? 지금 소조기 때마다 인양 작업을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 소조기가 4월 5일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3주기 조금 넘어서 육상에 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가 세무조사 그리고 공무원인 가족들이 전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했던
대원 어드바이저리 컨설팅의 이현주 대표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이 인사보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이현주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당시 저희 인터뷰할 때도 가족 중에 공무원이 여러 분 계시고 보복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었는데 몇 분이 가족 중 몇 분이 공무원이십니까? 네, 가족 3명이 공무원이고요. 경력 20년 차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중에서 남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공무원으로 부임을 하셨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보복을 당했습니까? 네, 그 기재부에 지금 이제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동생 1명은 카자흐스탄의 이제 문화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예. 작년 9월 정기감사 때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감사를 받은 방식이나 내용, 감사관 수, 그리고 사후 조치 등이 다른 해외 문화원과의 감사와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해외 문화원의 경우는 약 한 4명의 감사관 중에 2명이 대사관, 네. 그리고 2명이 문화원 감사를 나갔고, 네. 문화원 감사의 경우는 회계상 어떤 횡령이나 이런 비리가 없는지 회계 감사에 집중이 되었고, 어떤 정책적인 의사 결정 관련한 그런 정책 감사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카자흐스탄은 총 5명의 감사관이 파견이 되었고, 네. 1명이 대사관 감사, 그리고 4명이 문화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보통은 대사관하고 문화원을 각각 동수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문화원만 4명을 파견했다는 거죠. 대사관 1명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만 유독 그 문화원 감사에 이제 감사관들이 집중되었고요. 다른 문화원들은 이제 횡령 같은 회계 비리에 집중적인 감사가 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회계 비리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새벽까지, 거기가 이제 새벽이 되면 영하 한 30도 혹한입니다. 네. 새벽 영하 30도 혹한에 감사관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문화원장을 굉장히 고압적으로 강압적인 그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원이 원하는 입장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그 진술을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그 굉장히 강압적인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뭐 군입대라던가 뭐 대학원 진학이나 선교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한테도 감사원에서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서 퇴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퇴사한 그 개인적으로 퇴사한 직원들까지도 원장의 어떤 불화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 퇴사한 것처럼 감사 결과가 부풀려져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요는 이제 이게 표적 감사라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겁니까? 네, 그 감사원 이제 결과는 그 지난주 3월 16일에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뭐 독도 표기라던가 한국어 보급 그리고 직원 관리 등에 이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징계 처분하고 소환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환하라는 거네 한마디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한국어 보급의 문제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소환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난 그 5년간 해외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이제 본국으로 소환된 경우가 한 5건 내외로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국으로 소환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어떤 성범죄라던가 음주운전, 횡령처럼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소환이 되었고요. 또 그 성범죄 혐의 같은 것이 입증된 그 공무원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떤 뭐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처럼 굉장히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가 없는데 국내로 소환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준이 강화됐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게 대표님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셨다든가? 네, 작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이제 경력 20년 차 이제 서기관인 저희 남편이 이제 배치받고 한 3개월 만에 네. 와이프가 대통령을 노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재부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답니까? 네네. 네. 누구한테요? 그래서 이제 인사권자한테 들었답니다. 인사권자라고 하면 장관인가요? 차관인가요? 차관이었습니다. 기재부 차관에게 네. 당신 와이프가 잘못을 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 네. 그래서 나가야 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고요, 남편에게?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실국에서는 그때 이제 예산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이었고, 당시 이제 예산 시즌 중에였기 때문에, 예산 시즌 중에는 담당 과장을 인사를 하면은 좀 국가 예산 편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만에 타부처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파견되면서도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니네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보복을 예상하는 발언을 했군요. 계속 추가된.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2명이 20년차 서기관이면 한참 본부에서 열심히 근무해야 되는 고참 과장급이거든요. 그런데 2명 다 기재부에서 이제 근무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니네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뭔가 추가적인 보복이 지금 또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9월 감사 시즌이 되니까 이제 카자흐스탄에 근무하는 동생한테 감사관들이 갑자기 이제 가면서 새벽까지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고 또 감사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감사가 마치니까 바로 이 사람은 본국으로 소환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추가적인 보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대표님 인터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원동 경제수석 전 수석이 이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중에 이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생님. 세무조사까지 받았으면 되는데, 또 16년에 들어서 그렇게 온 가족을 다 다시 인사불이익까지 줘야 되면, 그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과되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단추를 하나 누르면 온갖 사방으로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거든. 충성 경쟁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해가지고 뭐 수납하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하잖아. 예. 돈 한 번 던지면은 뒤에 뭐 개구리가 죽는지 어떤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안종범이나 전현무 차관도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은 모르지. 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냥 한마디 한 것 뿐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뒤에까지 옆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조원동 전 수석하고 대표님하고 전화통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불이익을 줬는데 왜 계속하냐. 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했더니, 결국은 충성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성하려고 연좌제 보복을 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그 보복을 한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 죄의식도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청와대 지시는 스탠딩 오더이기 때문에 그걸 중지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그 지시를 계속하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한번 내려온 오더는 계속 간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국정농단에 부역한 분들이 아직도 그 부서에서는 건재한 것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이상하네요. 이게 그런 대노했다 화가 대통령이 많이 나서 이 사람하고 관계된 가족들 마침 공무원들이라고 하니까 다 불이익을 줘라. 그래서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서 파면당했으면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네. 그 대표님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서 답답한 걸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에 분개하고 그 탄핵에 지금 국민의 80%가 참석을 해서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런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지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연좌제 보복은 아직도 계속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민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군요. 개인적으로 억울하셔서도 지금 인터뷰를 하셨지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인터뷰 하시겠다고, 연락을 하신 건데,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 관련 이제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것은 뭐 누가 얼마의 뇌물을 누구한테 줬고 대기업이 얼마의 돈을 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비선의 그 최순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혜를 줬고 또 그 지원에 그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는 무고한 시민이나 가족까지도 보복을 했다는 그 사실에 국민들은 더 분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이제 그 저희 가족 그 연좌제 보복 관련해서 그 남편에 대한 그 보복을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있었다라는 그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보복을 당하고 또 이런 연좌제 보복에 국가의 그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검찰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제 그 청와대 지시로 그 이제 가족에 대한 인사 보복의 일부 정황이 이제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청와대 연락을 받고 미팅을 1시간 했던 이제 김영재 의원 측 여기 와이프 박채윤 씨가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뇌물을 제공해서 특혜를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밝혀졌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 2기에서는 아직 그 특검이 밝히지 못한 그런 남은 보복 실태가 조금 더 명백하게 밝혀져서 진실이 더 밝혀져야만이 앞으로 다른 정권이나 그 후 세대에도 이런 비슷한 그 무고한 시민들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공권력이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때 말씀하신 게 국세청도 동원되고 국정원도 동원되고 감사원도 나오고 외교부, 문체부, 기재부 다 언급하셨는데 지금 기재부 관련해서는 특검이 발표한 게 없죠. 기재부는 확인이 됐죠, 참. 네,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가 관련해서 어떤 법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확인해 달라. 네. 당연히 요청이신 것 같고. 저희도 이 문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원 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였고요. 기재부 혹은 외교부 관계부처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현주 대표의 인터뷰였는데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기재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혹은 저희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나 북극 혹은 태평양에 있는 군도들에서 듣는 분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항해사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위성으로 와이파이 연결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아프리카 등등에서 계속 듣고 있다고. 아, 그렇군요. 배에서 요즘 다 들을 수가 있군요. 와이파이로.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서울 교통상황 듣는 기분은 어떠실까요? 자, 공장장 요즘 발음이 많이 꼬이니까 지난번 전인권처럼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먹이시네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인 청취자입니다.
저희 엄마 말로는 공장장이 카톡을 거의 안 읽어준다고. 매일 아침 듣는데 제발 카톡 좀 읽어주세요. 학생, 어머니 이름을 말씀해야지, 말해줘야 읽지. 앞으로 어머님이 보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로가 자체 발광 과즙 톡톡 김어준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다네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네요. 네. 과즙보다는 육즙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과거에 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아시아 세 나라 방문했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요? 네. 오늘 첫 멘트도 하셨던데. 예. 일본, 한국, 중국을 이제 거쳐서. 다 저녁 먹었는데 우리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게다가 저녁 먹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네. 좀 사실관계를 진짜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좀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뭐 밝혀지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측에서는 틸러슨 장관이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은 또 반대로 얘기했죠. 한국에서 원래 주최하는 측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최 측을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안 된 거다.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굳이 우리나라 저는 근데 이건 우리 외교부의 해명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러니까요. 저녁 찬스를 그렇죠.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전형적인 외교적인 거대한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일부러는 그러니까 안 했겠죠. 손님이 왔는데 시간대상 그리고 관례적으로 항상 1대1 장관끼리 만나면 만찬 하는데. 그렇죠. 굳이 일부러 이번에만 제안을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은 꼭 해다오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그냥 보낼 이유가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이거 이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외교적으로 준비한 답변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좀 작심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이 문제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가장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이 동아시아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북핵 문제를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어떻게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미국의 역대 정부들이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또 있는가? 있다면 얼만큼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유에서 이 틸러슨의 해명이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독일에 총리가 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악수하자고 하는데, 그 장면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동영상.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외교 저는. 관례상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나라에 방문했잖아요, 게다가. 손님을 불러놓고. 독일 총리가 와가지고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그 앞에 상황을 보면 악수가 연출을 원하니까. 기자들이 악수 이런 얘기 하니까 메르켈 총리가. 하실래요? 네, 멀뚱멀뚱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수하실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것도. 그래도 안 하죠? 그랬더니 최소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 트럼프는 그 앞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노라고 하든지 손이 아프다고 하는지 아니 괜찮다고 하든지 좀 이따가 하자고 하든지 통상적으로는 악수를 하죠. 그게 싫다 하더라도 뭘 반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오른쪽에 앉았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 앉았는데 메르켈 총리는 앉은 자세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상회담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 있죠. 쪽으로 돌아앉았죠. 근데 트럼프는 앞을 보고 있어요. 전혀 시선을 그쪽으로 주지도 않고 말도 안 돼. 아예 정말. 앞을 보고 무슨 뭐 정말 그 싫은 사람을 일부러 만나는 것처럼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예. 없거든요. 그 외교 관리적으로 그리고 글쎄 이런 말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틸러슨 이번에 우리나라 그 3개국 온 장관도 그렇고 안한 무인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면 예. 자기들 전술 전략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상대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네. 장사꾼이 자기가 유리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맞는데 장사꾼 말은 출신으로 맞죠. 네, 장사꾼 출신으로 틸러슨 장관도 맞습니다. 예.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트럼프도 장사꾼 출신이고 둘 다 출신이죠. 장사꾼 출신이죠. 장사꾼 출신으로 필요하면 네. 그때 일부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네. 무시 당한 거라고 봐요. 우리 정부가 틸러슨을 무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 네. 그 무시 당한 건 철저히. 그리고 역대 정부의 사실은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일본과 한국을 아예 비교를 해서 차등 비교를 해서 네. 아예 그냥 정확한 워딩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죠. 사실 그런 그 차등 관계는 사실 우리 성조기 들고 나오신 분들한테는 참 충격적이겠죠? 유감스럽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린 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국기 들고 오신 분들을 희망 가지셔도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네, 차등으로 비교했어요. 영어에서 그 비교급 최상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정확하게 그 네.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너무 해요. 심플하게 말해가지고요. 여기에 해석하고 말로 여지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외국에서는 여기 거기다 또 의미를 부여하죠. 그게 더 없어 보여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냥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맙니까? 명백하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일본 가장 중요, 우리는 중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부러 비교해서 말했는데. 그나저나 그 성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 그 가슴 아파서 어떡하죠? 저는 그분들이 이런 뉴스를 자세히 찾아보고 챙겨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뉴스를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항상 그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죠.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말을 해줘서 차라리 잘 된 겁니다. 고마운 맞아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안 해줬어요. 근데 속으로만 그렇게. 장사꾼 출신들이 와가지고. 너 1등, 너 2등 막 말해주고 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는 3등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한 게 좋아요. 착각 안 하게. 네. 착각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골치가 아파서 왔다. 과연 미국이 그럴 만할 자격이 있는가?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북핵 문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북핵이 기본적으로 네. 한반도에 쏠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핵을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데 남한에 쏘면 북한도 못 쓰는 땅입니다.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는 북한이 핵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교섭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처음에 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핵을 택했느냐? 그거는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가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1차 핵 위기라고 하는 그 NPT 탈퇴 그 즈음이 그러니까는 90년대 초반 93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배경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80년대 말에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많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는 일부 국가들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된 나라들도 있었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처럼 사실은 수령이라고 옛날에 해서 불렀었죠. 그 구조가 우리나라, 북한의, 김일성 체제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했었죠. 두 나라가 친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친했던 형제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차우세스코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그렇죠. 그 장면을 보는 북한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도 북한이 조만간 루마니아처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은 전문가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북한도 저런 결국은 그 운명을 맞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죠. 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란 북한이 그 미국과 대화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평화협정 얘기도 해요. 예, 네. 그 제안을 한 것이 미군 한국에 남한에 주둔해도 좋다. 그리고 다 좋고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우리와 수교를 해다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한마디로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전쟁이 끝나면 바로 평화협정부터 맺는데 우리는 인류사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60년 이상 협정을 안 맺는 거죠, 지금. 협정을, 네. 평화협정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전만 돼 있는 거죠, 정전만. 그렇죠. 정전 상태로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살려만 주면 다른 거 다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한 셈이죠, 미국한테.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92년인데 그 그 아버지 부시 때였죠. 예. 근데 미국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곧 망할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보고 그러니까는 미국 그 역대 그 공화당 정권들, 특히 공화당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들은 1차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죠. 네. 그러니까는 금방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해주냐 이런 생각을 오판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북한이 결국은 눈을 핵으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이 네. 결국은 대륙간 탄도탄 ICBM 발사체 기술과 원천적으로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싶은 핵의 능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니네 예를 들면 워싱턴에 핵을 쏠 수도 있어. 네. 이걸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이게 이제 물론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북한이 10개를 가지든 20개를 가지든 게임이 안 되는 것이 미국 핵 잠수함 한 대에 들어있는 핵의 양이 더 많아요. 그렇죠. 북한 그러니까 전체가 소유한 것보다. 1대1 대결 양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고양이한테 몰려있는 쥐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구석에 몰린 마당에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매달린 건데 핵에 매달린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적어도 이제 80년대 말 이후로 정권 교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엇박자. 운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까 싶을 이쪽에 정도로. 진보 정권이 탄생하면 저쪽에 보수 정권이 나오고 네. 엇박자.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정권 중에서 그나마 그 안보 그다음에 대북 전략 이런 거에서 그나마 굉장히 그 진보적이었다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당시 그때 미국은 아버지 부시 정권이 네. 있었죠. 같이 가서.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클린턴 정부가 왔었고 그나마 살짝 그래도 비슷한 어떤 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정권이 겹쳤던 것이 김대중 정권과 클린턴 정권이 한 3년 정도 겹쳤던 거. 클린턴 정권 말기에 네. 마지막에 카터가 방문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평화협정이 맺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 3년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연장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정도의. 6개월이나 한 달 만에 연장됐어도. 네, 맞습니다. 예, 그때 평화협정에 맺어서. 사실 그때가 황금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그 사이에 나왔었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클린턴 정부가 끝나면서는 바로 부시 정부가 다 뒤집어 엎어놨죠.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1년도에 부시가 집권을 한 이후로 한 2003년 정도부터는 모든 그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고 그때까지의 그 경수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무효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은 없다. 플루토늄에서 이제는 우라늄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긴 이야기고. 길게. 그리고 진짜 지금 미국이 어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정확하게 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씨였고요.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